안녕하세요. 고요사 북클럽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작품은 도화 출판사에서 펴낸 김현정 소설집 오후의 뒤뜰에 수록되어 있는 그리하여 숨입니다. 오후의 뒤뜰에 수록된 여러 작품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배경과 소재로 합니다. 그러나 한갓진 일상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평소와는 전혀 다른 낯선 감정의 상태로 전환되고 작지만 강렬한 이야기에 회오리 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리하여 숨 이 소설은 일요일 외출 준비 중인 주인공이 맞이하게 되는 우발적 상황을 폐소 공포증과 결합하여 극적 긴장감을 확 높입니다. 누구나 맞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욕실에 갇혀 구출해 달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이 없는 상태, 소름 돋아가며 숨가쁘게 읽었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그리하여 숨 김연정 7시 반에 일어났다. 평소와 같은 시간이다. 북경은 이 아침에도 황사와 고농도 미세먼지에 꼼짝없이 갇혀 있을 것이다. 남편은 지금 북경에 있다. 어젯밤 늦게 남편이 보낸 사진 속 도시는 짙은 황토색이다. 애초에 황토로 빚은 도시 같다. 최근에 발굴한 고대 도시 같기도 하다. 마스크를 벗어 손에 든 남편은 황토빛 안개에 쌓인 고층 건물들을 뒤로 하고 어정쩡하게 서 있다. 늘 너무 빳빳해서 탈인 남편이 이렇게 구부정하게 서 있는 것은 황사 때문이리라. 마스크는 왜 벗었을까? 하루 사이에 부쩍 늙어버린 얼굴을 보여주려고 그랬을까? 이런 곳에 뭐 때문에 보냈냐고 시위하는 마음으로 기관지도 안 좋은데 괜히 가라고 했나? 후회하는 마음이 잠시 고개를 든다. 대학 동기들이 칠순 기념으로 떠난 3박 4일 여행이다. 다음에 가지 뭐 하면서 몸을 빼는 남편을 억지로 등 떠밀어 보냈다. 아니야, 잘 보낸 거야. 우리에게 다음이 어딨어. 이제는 뭐든 딱 지금이어야 해. 혼잣말을 하며 집안의 창들을 활짝 열어 젖힌다. 이곳은 오늘 미세먼지가 싹 거쳤다. 강력한 바람덕이다. 일주일째 미세먼지 농도가 위험 수준이더니 거짓말처럼 하늘이 맑게 세수한 얼굴이다. 뒷산의 초록도 분명하다.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초록의 향기를 들이마신다. 언제부터인가 눈으로 가슴으로 초록을 탐하게 되었다. 곧 실명할 위기에 있는 오른쪽 눈을 위해서, 그리고 항상 공황 발작에 예기 불안을 안고 사는 가슴을 위해서다. 나지막한 평화 같은 녹색을 바라보니 어제 저녁 라디오에서 들은 DJ의 말이 떠오른다. 오늘 하루 무료하고 지루한 날을 보내셨나요? 그랬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취업 못한 청춘들에게 주먹질 날아갈 그 말이 내게는 공감 100%로 다가왔다. 하루가 무료하고 지루했다는 건 외적으로 아무 변고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내부 환경의 항상성 또한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아무쪼록 무료한 하루하루를 축제라 여기며 점진적인 쇠락으로 생을 마무리하게 되기를, 시나브로 꺼지는 촛불처럼 삶을 마감하게 되기를. 거실 창가에 놓인 수족관 속을 들여다본다. 간밤에 죽은 놈이 없나 살핀다. 내 얼굴을 본 열대어들이 모두 수면 위로 올라온다. 굿모닝, 간밤에도 모두 잘 잤구나. 이 아침에 살아있어준 녀석들이 기특하고 고맙다. 지난 겨울에는 웬일인지 자고 나면 한 놈씩 죽어서 떠올랐다. 저놈의 어항을 치워버리라니까. 남편이 고함을 지르곤 했다.
아홉수라 그랬을까. 지난해 겨울엔 유난히 남편 친구들의 부고가 많았다. 가뜩이나 속 시끄러운 날들인데 물고기까지 자꾸 죽어나가니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다. 나는 어항을 없애는 대신 얼른 몇 마리를 사다가 채워 넣었다. 어항 속에 밥 알갱이 몇 개를 떨구니 재빠른 블랙 구피와 네온 테트라가 빠르게 입질을 한다. 먹이를 더 뿌려주자 다들 달려든다. 아무 생각 없이 꼬리나 흔들며 사는 것 같지만 녀석들에게도 생각이 있고 성격이 있고 취향이 있다. 평생 수족관의 아래쪽에서만 놀다가 죽는 놈이 있고 위에서만 노는 놈이 있다. 항상 둘이 붙어 다니는 놈이 있고 혼자 돌 속에 머리를 박고 노는 놈이 있다. 어항의 유리에 딱 달라붙어 노는 놈이 있고 수초의 넓은 잎 위에서 노는 놈이 있다. 넓은 잎에 수초 몇 뿌리를 어항 속에 넣어줬더니 레드 구피들이 가장 큰 잎을 두고 자리 다툼을 벌인다. 다른 잎에는 절대로 안 올라가고 어느 놈이 이미 차지하고 놓은 그 큰 잎만 탐내며 주위에서 뱅뱅 돈다. 그러다가 먼저 번 놈이 잠시 입에서 내려오면 다른 놈이 얼른 그 위에 올라가서 자리를 차지한다. 비스듬히 누워 요염한 자세를 취한다. 1cm밖에 안 되는 열대어들이 머리 쓰는 걸 보면 저절로 웃음이 핀다. 무슨 물고기들이 누워서 쉴 생각만 하냐? 당신처럼 게으르네.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은 레드 구피들의 쟁탈전을 보려고 오며 가며 어항 속을 들여다본다. 그리고는 낄낄대며 웃곤 한다. 늙어선 움직이는 걸 키워야 해. 화초 기르는 것보다 100배 나아. 강아지보단 못해도. 하면서 큰언니가 권해서 키우게 된 열대어들인데 아닌 게 아니라 마음이 구겨진 콜라캔 같을 때 녀석들이 하는 짓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판판히 펴지는 걸 느낀다. 15년 이상 키운 개 3마리를 차례로 저 세상으로 보내고 다시는 개하고는 인연 맺지 않기로 한 우리 부부에게 딱 맞는 것 같다. 카톡이 울려댄다. 세례 받는 걸 축하해. 대속받은 주의 자녀로 거듭남을 축하해. 비로소 주님의 자녀됨을 축하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보람찬 하루 되자. 언니들은 그렇게 요란한 문자들을 보내왔다. 꽃다발과 케이크도 몇 개씩 딸려있다. 세례받는 나보다 언니들이 더 좋아한다. 그동안 세례받는 걸 몇 차례 미뤄왔다. 긴가민가 하여 도통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다. 세례받는 오늘도 나는 엉터리 신자다. 진화론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가 늙음하게 갑자기 창조론을 믿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도 믿고 사람도 믿는 하느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부류에 속한 채 교회에 다니고 있다. 몇 해 전 총알처럼 무자비하게 내 삶의 옆구리를 뚫고 들어온 공황장애가 아니었다면 아마 교회에 나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나는 언니들에게 아멘 답장을 날린다. 까짓 아멘쯤이야. 냉장고에서 사골 덩이를 꺼낸다. 재탕까지 끓여 먹고 보관해둔 것이다. TV에 나온 한의사가 삼탕에 칼슘이 더 많다고 하길래 스테인레스 들통에 사골을 넣고 물을 붓는다. 가스불을 중불로 한다. 물의 양이 적어 오래 끓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욕실 앞에다 옷을 벗어두고 샤워하러 들어간다. 욕실 문을 조금 열어놓는다. 나는 방이든 어디든 문을 꼭 닫지 않는 습관이 있다. 욕실 안이 선뜻하니 춥다. 문을 슬쩍 닫고 재빨리 샤워를 한다. 예배는 10시에 시작한다. 교회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샤워 마친 다음 아침 먹고 커피 마시고 천천히 걸어가면 된다. 그게 일요일 아침 나의 일상이다. 그런데 욕실 문이 안 열린다. 손잡이의 잠금 장치는 눌러있지 않았다. 당연하다.
내가 눌러놓지 않았으니까. 아니, 문을 꽉 닫지도 않았다. 그저 슬쩍 밀어놓았을 뿐이다. 문을 꽉 닫았다 해도 저절로 잠기지는 않는다. 바늘처럼 가느다란 잠금 장치는 손으로 잡아당기니 쑥 빠진다. 잠금 장치를 빼냈지만 문은 열리지 않는다. 안 잠갔는데 제까짓게 왜 안 열리겠어. 나는 침착하려 애쓴다. 나는 갇혔다. 갇히고 말았다. 갇혔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발가락 끝이 후끈하더니 순식간에 머리 끝까지 열기가 뻗친다. 두피가 뜨끈뜨끈해진다. 금세 얼굴이 달아오르고 심장에 모진 방망이질을 한다. 호흡이 가빠진다. 머릿속에 태국행 비행기 한 대가 뜨고 몸이 떨려온다. 나는 세면기 수도꼭지에서 물을 한 컵 받아 급히 들이켠다. 괜찮아. 열릴 거야. 문을 안 잠갔잖아.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다시 문을 연다. 손잡이를 살살 부드럽게 돌려본다. 안 열린다. 있는 힘껏 당긴다. 좌로 우로 비틀어 본다. 문은 열리지 않는다. 욕실 안을 둘러본다. 손잡이를 부술 만한 기구가 보이지 않는다. 샤워기 헤드를 빼어 문의 손잡이를 냅다 때려본다. 하지만 플라스틱 헤드만 동각나고 만다. 샴푸통으로 내려쳤지만 통만 찢어지고 샴푸 덩어리가 이리저리 튀어 미끄럽기만 하다. 누구 없어요? 사람이 갇혔어요. 소리를 지르며 두 손 바닥으로 문짝을 두드린다. 여기 사람이 갇혔어요. 주먹으로 두드리고 팔꿈치로 두드린다. 숨이 차오른다. 긴 숨을 토해본다.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바깥에서는 기척이 없다. 주먹에 피가 맺힌다. 안 되겠다. 문을 부숴야겠다. 문짝을 사정없이 잡아당긴다. 있는 힘껏 발로 찬다. 목욕 의자로 문을 때린다. 문은 꼼짝도 하지 않는다. 보기에는 발로 한번 뻥 차면 문짝 가운데에 구멍이 뻥 뚫릴 것 같은데 문짝은 맞은 흔적만 남긴다. 대야로 타일 바닥을 두드린다. 제발 층간 소음으로 달려오라고. 사람이 갇혔어요. 살려주세요. 사골 끓는 냄새가 문틈으로 솔솔 들어온다. 들통 속에서 사골이 한창 끓고 있는 모양이다. 뽀얗게 국물이 우러나고 있을 것이다. 국물이 다 쫄아붙기 전에 나가야 할 텐데. 그래, 그때까진 나갈 수 있을 거야. 여긴 내 집이잖아. 하면서 물을 또 마신다. 가쁘게 밀려오는 숨을 가라앉히려고 물이라도 마셔야 한다. 목욕탕의 시계는 벌써 8시 반이다. 동물병원 개원할 때 받은 방수 시계인데 걔는 죽고 시계만 남아있다. 내 집 욕실에 30분 이상 갇혀 있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염치에 불구하고 하느님을 부른다. 주님, 저 오늘 세례 받으러 교회에 가야 해요. 아시죠? 근데 지금 제가 목욕탕에 갇혔는데 나갈 힘이 없습니다. 이토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그동안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지 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저를 꺼내 주세요. 기도가 주님께 닿는 속도가 빛의 속도라고 들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토하게 하신 것처럼 부디 이 욕실이 저를 왈칵 토하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를 한 다음 손잡이를 살며시 돌려본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30분 이상 SOS를 쳤지만 내 간절함은 아무에게도 전달되지 않는다. 옆집 젊은 부부는 어제 알프스로 트레킹을 떠났다. 2주일 동안 집을 비운다고 인사를 왔었다. 평일이라면 혹시 우체부나 택배 아저씨가 올지도 모르지만 일요일인 오늘 우리 집 배를 누를 사람은 없다. 이곳에서 누가 죽는다 해도 아무도 모를 상황이다. 완벽하게 고립무원이다.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머리 끝에서도 발끝에서도 들린다. 물을 또 마신다. 어떻게 해야 내 외침이
아래 윗집에 들릴까. 환풍기를 향해 소리를 지른다. 사람이 갇혔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떨리는 목소리가 우렁우렁 울린다. 사골 국물 냄새가 진하게 난다. 양이 줄어들고 있을 것이다. 곧 있으면 국물이 다 쫄아붙을 것이다. 그 뒤의 일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압축되는 것 같다. 이제 꼼짝없이 죽는가 보다. 질식사를 하든 불에 타서 죽든 어쨌든 내 집에서 죽게 생겼다. 치명적인 적은 너희 집 그늘에 있다는 말이 떠오른다. 누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쉼없이 초침이 움직이고 있다. 이제 흐르는 시간에만 무한의 뜻이 담겨 있고 내 소리와 몸부림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춥다. 수납장에서 수건을 몇 장 꺼내어 위아래에 두른다. 핸드폰 벨소리가 울린다. 누굴까? 요동치는 내 심장은 아랑곳 없이 식탁 위에 핸드폰은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잔잔히 연주한다. 큰애 결혼식 날 신랑 신부 엄마들이 촛불을 켤 때도 저 음악이 첼로로 연주되었었다. 그날에야 어찌 알았을까. 1년에 2번 아들 얼굴 보는 것에도 며느리 허락을 받아야 할 줄을, 아들의 승진 소식을 사돈을 통해 듣게 될 줄을, 큰애는 지금 메뚜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아이들을 진압하여 교회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핸드폰 벨이 계속 울린다. 저것만 갖고 들어왔더라면 나는 벌떡 일어나 손잡이를 마구 흔든다. 위아래로 비틀어 당긴다. 부서져라 흔든다. 문짝을 발로 찬다. 핸드폰 벨소리가 멈춘다. 작은 애였는지도 모르겠다. 작은 애는 처가에 가 있느라 한참 못 왔다. 딸 아이를 낳아 육아 휴직 중이다. 저녁 먹으러 집에 오겠다는 전화였을까. 늦게라도 와준다면 그가 바로 구세주인데 통화가 안 되었으니 오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지 않고 불쑥 오고 가는 일은 피차에 없으니까. 이 순간에 운명적인 끌림으로 나를 구하러 달려올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까? 남편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가슴을 찌르는 날카로운 불길함에 걷던 발걸음을 문득문득 멈추기라도 할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남편과 나는 텔레파시가 팍팍 통하는 사이가 아니다. 나와 남편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너무나 다른 방향, 너무나 다른 높이에 있다. 그렇더라도 남편 생각이 간절하다. 혼자 움직일 때는 반드시 핸드폰을 소지하라고 잔소리하던 남편이 보고 싶다. 고작 몇 년 일찍 태어났다는 이유로 자기가 먼저 세상 떠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믿고 있는 남편은 자기 사후에 내가 불편 없이 살도록 하려고 나를 호되게 단련시켰다. 그 덕에 왕 기계치인 내가 아이들에게 이메일도 보내고 남편의 문서도 작성해주고 인터넷 뱅킹도 하고 영화도 인터넷으로 예매하여 혼자 다니게 되었다. 마트에도 자주 안 가고 인터넷 배송시켜 살고 있다. 남편의 닭다리 아니었으면 죽었다 깨어도 못 배웠을 컴퓨터이다. 그렇게나 자기가 먼저 죽는다는 확신에 차 있었는데 이 남자를 어쩔까. 집과 아내를 모두 잃은 뒤에야 돌아오게 생겼으니. 아이들은 오늘 저녁 뉴스를 보고 알게 되려나. 자식들은 어미의 생각에 한동안 비통해 하겠지만 아픔은 곧 희미해져 갈 것이다. 모두 짝을 찾았고 제 아이들을 낳았으니 그들에게서 위로를 받고 삶의 이유를 찾으며 살아갈 것이다. 재혼하기에는 늦었고 라면도 안 끓여본 남편이 오로지 걱정이다. 나만 닥달했지 자신은 마누라 죽은 뒤에 혼자 살아갈 대비를 눈꽃만큼도 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내키지 않아 하는 사람을 뭐 때문에 길을 쓰고 북경으로 떠밀었을까? 아니, 만약 누군가 오늘 나의 죽음을
예비해 놓았다면 어찌 되는가. 남편의 여행은 불가 학력이 아니었겠는가. 맞벌이인 옆집 부부마저 올해 집을 비우게 만들지 않았는가. 그 집 화장실에서는 내 소리가 들렸을지도 모르는데 아랫집 301호 부부는 아침 일찍 어디로 외출을 시켰을까. 501호 노 부부는 또 어디로 피신을 시켰을까. 멀쩡하던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이 완벽히 예비되어 있어야 하겠지. 나는 뭔지 모르는 힘에 걸려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고야 잠그지도 않은 문이 왜 안 열리느냐 말이다. 가슴이 쿵쿵 두근대며 오그라든다.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온다. 꺽꺽 숨이 차오른다. 숨을 평생 한 번도 못 쉬어본 것처럼 온전한 숨이 그립다. 물을 마시고 목욕 의자에 주저앉는다. 팔다리에 힘을 빼고 몸을 이완시킨다. 가슴이 뻐근할 만큼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힘을 주어 빨리 뱉기를 반복한다. 사골 국물이 쫄아붙는 냄새가 난다. 내 가슴만큼 바짝바짝 쫄아붙는 냄새다. 국물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다. 가스레인지에 사골만 올려놓지 않았더라면 이 상황을 견디기가 좀 수월했을까. 태국에 다녀오고 나서 보름이 지난 뒤 나는 입원했다. 젊은 정신과 의사는 결혼 전에 우리 아들들처럼 다감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공황 발작이 일어나면 당장 죽을 것처럼 두렵고 힘들죠. 그런데 절대로 그로 인해 죽지는 않아요. 공황 장애의 요인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통상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부교감 신경의 오작동에서 온다고 봅니다. 환자분의 경우는 폐소 공포증으로 공황 발작이 온 것 같네요. 폐소 공포증은 어딘가에 갇혔던 기억이 있던 사람이 그 트라우마로 인해 생기기도 하고 성적 상처나 권위체에 대한 상처가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다가 변형되어 어떤 특정 상황을 두려워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이유 없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무슨 억압이 있으세요? 아니면 전에 어디 갇힌 적이 있으신지? 나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권위체와 억압이라는 단어를 덥석 물었다. 깊은 비밀을 들킨 듯 움찔하면서 그때 남편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억압은 무슨? 전에 어디 갇혔던 적이 있어? 남편과 눈이 마주치자 나는 덥석 물었던 말을 슬며시 뱉었다. 그래, 이 억압이 특별히 내게만 있는 것이겠는가. 결혼에 묶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원래 독신에는 외로움이, 결혼 생활에는 숨막힘과 노여움, 좌절이 따른다고 프랑스의 어떤 작가도 말하지 않았는가. 또한 사람은 어느 상태에서든 행복을 누리는 재간이 썩 뛰어나지 않다고. 태국행 비행기 안에서 처음 그런 고통과 만났을 때 나는 갇혔기 때문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비행기 안이 그다지 좁은 공간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잠을 자거나 책을 보거나 TV를 보고 있지 않았는가. 나는 다만 창문을 열 수 없어서 그렇다고만 생각했다. 창을 한 번만 열 수 있다면, 바람 한 모금만 마실 수 있다면 고통은 금방 사라질 것 같았으니까. 차라리 비행기가 추락하는 게 낫겠다 싶을 만큼 극심한 호흡 곤란이 왔다. 숨을 한 번만 제대로 쉴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았다. 처음에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을 때는 더워서 그런 줄 알았다. 카디건을 벗었다. 하지만 열기는 순식간에 발끝까지 퍼졌다. 속이 메스껍고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전신에 마비가 오는 듯하여 몸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옆자리에 앉은 남편은 내 고통을 체감하지 못했다. 긴 다리를 좁은 좌석 안에 구겨 넣고 앉았으니 그것에만 짜증이 나 있었다. 왜 그래? 일본 갈 땐 괜찮았잖아.
그런 소리만 해댔다. 그렇긴 했다. 제주도나 일본 갈 땐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랬으니 호기롭게 태국행 비행기를 탔다. 남편이 내 상태를 체감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다. 비행기를 금방 착륙시키든가 창문을 열어 젖히기 전에는 달라질 게 없었으니까. 승무원들도 아무 방법이 없다고 했다. 오늘따라 만석이라 좌석을 옮겨 드릴 수도 없네요. 함부로 약을 드릴 수도 없고. 과연 좌석은 꽉꽉 찼다. 크리스마스를 따뜻한 나라에서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비행기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승무원이 종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여기다 숨을 불어넣어 보세요. 다닥다닥 붙어 앉은 사람들 틈새에 끼어 앉았건만 나는 먼 바다에 이름 없는 섬에 홀로 떨어진 것처럼 막막하고 무서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나란히 앉아 남편 옆에 나란히 앉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며 종이 봉투에 숨을 불어 넣었지만 입이 바짝바짝 말라 더 고통스러웠다. 귀국행 비행기에서의 고통은 몇 배 더 컸다. 그건 온몸으로 예측한 고통이었으니. 9시다. 바깥은 봄날인데 겨우내 촛불과 태극기로 흔들리던 나라에도 봄은 왔는데 가로에 탐스럽게 핀 이팝 나무꽃이 풍년을 예고하는데 얼마 후면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이 거행될 텐데 젓갓 문 하나를 못 열어서 내 집에서 죽게 생겼다. 나는 또 벌떡 일어나 손잡이를 잡아당긴다. 아래 위로 미친 듯 흔든다. 아래층 어느 집에서 쫓아오길 바라며 대야가 깨질 때까지 바닥에 팽개친다.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찬다. 머리가 후끈거리고 온몸에 땀이 쏟아진다. 팔다리가 뒤틀리는 것 같다. 물을 마시고 목욕 의자에 주저앉는다. 저 사골 국물이 다 쫄아붙고 들통이 다 타도록 나를 구하러 올 사람은 없어 보인다. 이렇듯 한 방에 훅 가는 게 사람 목숨인걸. 시납으로 꺼지는 촛불처럼 어쩌구 하면서 까불었다. 복식 호흡을 계속한다. 공황 발작이 시작되면 몸을 이완시키고 복식 호흡을 하라고 의사가 알려주었다. 다시 힘을 모아 손잡이를 돌려본다. 문은 꿈쩍도 않는다. 문을 두드린다. 제발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환풍구 쪽을 향해 고함을 지른다. 하느님, 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저를 살려주옵소서. 태국 갔다 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살아남았다. 왜 그런 고통을 겪었는지 알지 못한 채. 하지만 비행기는 다시 못하겠구나 생각했다. 그동안 남편의 일 때문에 해외여행을 미루고 미뤄왔었다. 일은 핑계고 실은 남편이 여행에 그다지 흥미가 없는 사람이었다. 어쨌든 남편이 일에서 해방되고 더 이상 핑계거리가 없어지자 해외여행을 좀 다녀볼까 했는데 상황이 그리 되었다. 갈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해지자 해외여행은 곧바로 신포도가 되었다. 가봐야 별거 있어? 패키지로 쫓아다니려면 피곤하기만 하지 뭐.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데 해외 갔다 온다고 인생이 엄청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나 내 생각과는 달리 전 국민이 집단 전염병에라도 걸린 듯 둘만 모여도 해외여행, 셋이 모여도 해외여행, 어떤 모임을 가도 해외여행 얘기다. 동네 마실 가듯 해외로 나간다. TV에도 신문에도 온통 여행 프로, 여행 기사다. 경기는 바닥이라고 하는데 누구 얘기인지 모를 지경이다. 욜로가 유행하면서 더욱 그런 것 같다. 요즘은 욜로 쫓다가 골로 가는 골로족이 생겨난다고도 한다. 내가 택한 욜로는 집 뒤에 숲을 산책하는 일이다. 숲을 산책하고 왔더니 내 키가
나무보다 훨씬 커져 있었다라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을 가슴에 품고 들통 속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국물은 거의 쫄았을 것이다. 이제 사골이 바지직 타들어갈 것이다. 나는 끝내 내 집의 화장실에 갇혀 타 죽고 마는 걸까? 집 귀신으로 있으면 안전할 줄 알았건만 손바닥과 주먹은 붓고 피가 맺혀 더 이상 두드릴 수가 없다. 머리통으로 문을 쾅쾅 때린다. 사람이 갇혔어요. 구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옆으로 아래 위로 겹겹이 쌓여 살고 있건만 나를 구해줄 한 사람이 없다. 나는 욕조에 걸터 앉는다. 태국 다녀오고 나서 열흘 뒤에 혼자 영화를 보러 갔다. 1000만 관객이 찾은 영화라고 했다.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되었다. 내 좌석은 맨 뒤편이었고 내 눈 아래에는 엄청나게 많은 시커먼 뒤통수들이 들어차 있었고 비상구의 초록빛 불빛은 너무도 멀리에 있었다. 어둠 속 멀리에 있는 비상구를 보자 멀쩡하던 얼굴이 갑자기 화확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전조 증상이었다. 비행기 안에서도 그랬었다. 열기는 금세 발끝까지 뻗쳤다. 나는 가방을 움켜쥐었다. 곧이어 가슴이 뛰고 호흡이 가빠졌다. 나는 숨을 쉬어야 했다. 더듬더듬 숨을 찾아서 주인공 배우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영화관을 뛰쳐나왔다. 이제 영화도 못 보게 되었다. 비행기만 안 타면 사는데 지장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하지만 그때도 나는 왜 그런 상황을 겪게 되었는지 원인을 알지 못했다. 어쨌거나 영영 비행기를 못 타겠구나 생각했을 때보다 더 절망적이 되었다. 비행기는 일생에 몇 번이지만 영화관은 한 달에도 몇 번이었으니 나는 자주 혼자서 영화를 보러 다녔다. 영화를 보고 큐레이터의 해설을 듣고 영화관 아래층에서 국수를 먹고 그 옆에 있는 서점에 들러 책 구경을 하는 것이 내 소소한 사치요 기쁨이었다. 집 밖에서 소박하게 숨통을 틀 수 있는 일상의 환풍구 같은 것이었다. 영화관에 다녀온 사흘 뒤에 또다시 호흡 곤란이 찾아왔다. 이번에야말로 가장 강력한 태풍 같은 증세였다.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라도 내 몸에서 탈출하여 숨을 쉬고 싶었다. 서울 가는 좌석버스 안에서였다. 버스는 이미 고속도로에 진입해 있었다. 20분을 무정차로 달려야 다음 정류장에 닿는다. 나는 20분 뒤에 살아있을 것 같지 않았다. 나는 벌떡 일어나 새된 소리를 질렀다. 기사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나를 내려주고 119 좀 불러주세요. 그렇게 나는 입원하게 되었다. 문병원 친구들에게 투덜거렸다. 무슨 이런 개떡 같은 인생이 다 있니? 뭐 때문에 내가 바깥에 나가는 꼴을 못 보는 거냐고. 비행기도 안 되고 영화관도 안 되고 버스도 안 되고 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그러는 걸까? 집 귀신으로 있으면 안전할까? 의사와 남편은 내게 갇혔던 기억을 물었다. 특히 남편은 억압의 혐의를 뒤집어 쓸까봐 그랬는지 갇혔던 기억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다. 갇혔던 기억? 있기는 했다. 아주 오래전 일이라 최근에 그 일을 떠올려 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문을 잠그지 않는 습관이 생겼으니 어쩌면 그 기억은 기억이 아니라 진행 중인 현실이었던 걸까. 그 새벽 나는 같은 학교 가정과 교사인 고 선생과 국어 교사인 박 선생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함께 김천역에 내렸다. 서울역에서 일요일 밤 11시 30분에 떠난 경부선 열차는 월요일 새벽 3시 30분에 김천역에 닿았다. 김천에서 상주 가는 첫 버스는 5시 20분이었다. 우리는 그 버스를 타고
30분을 가면 되었다. 일행들은 역 앞에 여인숙에서 눈을 잠시 붙이고 6시 40분 버스를 타고 들어가자고 했다. 교사 중 서울 사람은 나 혼자였으므로 새벽에 김천역에 떨어지면 혼자 대합실에서 기다리다가 4시 반에 상주 쪽으로 가는 사람들과 택시 합승을 했다. 통금 해제가 된 뒤에야 택시들이 움직였다. 난로도 없는 겨울 대합실에서 1시간을 나무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기다릴 때면 몸이 뻣뻣이 얼었다. 그때마다 나는 결심했다. 다음에는 꼭 일요일 낮에 내려와야지. 하지만 그 다음 달에도 내 몸은 옹송그린 채 밤 기차에 실려 있었다. 밤새 잠 안 자고 지분되는 남자들 옆에 토요일 저녁 서울집에 도착했다가 겨우 잠만 자고 일요일 낮에 내려간다는 게 쉽지 않았다. 마음도 발도 집에 딱 달라붙어 안 떨어졌다. 한 달에 한 번 가는 집이었다. 엄마가 싸준 반찬 보따리를 들고 남동생이 매번 서울역까지 따라 나와 배웅을 해주었다. 다음엔 꼭 낮에 내려가. 알았어. 동생과 나는 그렇게 말하고 헤어졌지만 그것은 언제나 빈말이 되었다. 그날은 다행히 서울에 볼일 보러 온 동료 교사들이 있었다. 나와 고 선생이 한 방에 자고 박 선생 부부가 옆방에 들었다. 방이라고 해봐야 3면에 하얀 칠이 된 벽에 창문도 없고 2 사람이 겨우 잘 수 있는 공간이었다. 창고 같은 그런 방들을 일렬로 쭉 붙여놓은 여인숙이었다. 자려고 누웠는데 배가 사르르 아팠다. 기차에서 마신 찬 맥주 때문인 것 같았다. 잠시 참았지만 더욱 아파왔다. 화장실에 가야 할 것 같았다. 창도 없이 사방이 막혔으니 암흑이었다. 더듬더듬 스위치를 찾았다. 불을 켰다. 다행히 고 선생은 잠을 깨지 않았다. 조용히 방문 손잡이를 돌렸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다. 손잡이 가운데에 있는 배꼽 같은 잠금 장치를 꾹 누르고 잤는데 아무리 손잡이를 돌려도 그게 튀어나오지 않았다. 고 선생을 깨웠다. 와 얘! 고 선생이 눈을 반쯤 뜨며 물었다. 배가 아픈데 방문이 안 열린다고 하니 잘 열어 보이소 하고는 고 선생은 돌아 누웠다. 안에서 아무리 손잡이를 돌려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배는 점점 더 아팠다. 나는 옆방 벽을 두드렸다. 벽이랄 것도 없었다. 쾅쾅 울리는 합판이었다. 박 선생, 우리 방문이 안 열려. 나 배 아픈데. 미안하지만 밖에서 한번 열어봐 줘. 박 선생이 알았다고 하며 우리 방문을 열려고 애를 썼지만 열리지 않았다. 박 선생, 주인 좀 깨워줄래? 박 선생이 주인을 깨우러 갔다. 그때부터였다. 내 속에서 불안이 붉은 꽃잎처럼 번지며 활짝활짝 피어나기 시작한 것은 주인이 와도 문이 열리지 않으리라는 불안한 예감이 나를 휩쌌다. 참 이상했다. 나로서는 평생 처음 당하는 일인데 마치 겪은 일처럼 뒷일이 그려졌다. 박 선생이 주인을 깨워왔다. 쩔그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온 주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잔뜩 담겨 있었다. 아니 왜 문이 안 열린다고 사람을 깨우고 그래? 죄송해요. 밤중에 배가 아픈 게 무슨 죄인 양 나는 주눅이 들어 말했다. 주인이 열쇠를 구멍에 넣고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몇 번이나 돌려보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거 고장인가? 문이 안 열리는데? 아무래도 열쇠쟁이가 와야겠어요. 열쇠쟁이요? 언제 올 수 있는데요? 지금 깨울 수야 없잖소. 4시 반밖에 안 됐는데 6시나 돼야 깨우지 않겠어요?
나 배 아프단 말이에요. 좀 참아봐요. 주인 남자는 슬리퍼를 끌고 가버렸다. 그동안 눈 좀 붙이라고 말하고는 박 선생도 방으로 들어갔다. 참아보라니, 눈 좀 붙이라니, 자기들은 설사할 것 같은 배를 끌어안고 눈을 붙일 수 있나. 고 선생은 바깥에서 그런 소란을 떠는데도 깨지 않았다. 바로 그때 열리지 않은 문 안에 갇혀 죽은 화가가 떠올랐다. 그러자 방 안에 있던 공기가 갑자기 싹 사라진 듯 호흡하기가 힘들었다. 입이 바싹 말랐다. 놀라서 그랬는지 아픈 배는 슬며시 가라앉았다. 옆에 고 선생이 있고 옆방에 박 선생 부부가 있는데도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불을 켜놓은 채 방 안을 서성댔다. 숨이 가쁘고 온몸에 진땀이 배어 나왔다. 입을 크게 벌리고 숨을 쉬었다. 소설 속 그 화가 때문에 기시감이 느껴졌던가 보다. 고 선생을 깨웠다. 고 선생, 눈 좀 떠봐. 나 죽을 것 같아. 화장실 안즉 뭔가 써 얘? 방문이 고장나서 안 열려. 6시나 돼야 열쇠쟁이가 온대. 그라면 좁게만 누워 자지. 와 그라예. 고 선생은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말이 100번 옳았다. 배 아픈 것도 나았고 잠시 자고 있으면 열쇠집에서 올 것이다. 그걸 알면서도 나는 숨을 몰아쉬며 공포에 떨었다. 고 선생은 도톰한 입술에 미소를 띠고 새벽잠에 빠져 있었다. 9시 반이 다 되어간다. 사골 타는 누린내가 문틈으로 삐질삐질 들어온다. 으슬으슬 춥다. 체온이 떨어지나 보다. 물을 한 컵 마시고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기 시작한다. 집에만 있으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결국 내 집에서 이렇듯 최후의 한 방울 맞는다. 내 집 그늘에서. 그래도 저놈의 사골만 아니라면 따뜻한 물속에 들어가 체온을 유지하고 수돗물을 마시며 그래도 숨을 쉬며 숨다운 숨을 그리워하며 어떻게든 연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서로 내가 욕실 안에서 질식사 한다 해도 저놈의 사골만 아니라면 남편이 집을 잃는 일은 없을 것이다. 수족관의 열대어들은 어쩌고 있을까. 거실에 매콤한 냄새가 퍼졌을 텐데 구피와 네온 테트라들에게 못할 짓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 좁은 수족관에 여러 마리의 놈들을 가둬놓고 들여다보며 낄낄대다가 이제 떼죽음 시키게 되었으니 말이다. 팔꿈치로 문을 두드려 본다. 사람이 갇혔어요. 좀 도와주세요. 내 소리만 웅웅 울려댄다. 이곳은 섬이다. 수많은 배가 지나가지만 누구의 눈에도 뜨이지 않는. 나는 스르르 주저앉는다. 이 시간에 불현듯 내 생각에 사무쳐 허위 단심 달려올 사람이 없을까. 혹시 엄마가 살아 계셨다면 벼락의 한 끝을 맞은 것처럼 허둥지둥 쫓아오셨으려나. 여보세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사람이 갇혔어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른다. 문짝을 발로 차고 손으로 마구 잡아당겨 본다. 문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아래 윗집이 다들 집을 비웠다면 내 소리는 누가 들을까? 나는 물이 반쯤 찬 욕조 속으로 들어간다. 몸을 뉘어 등을 기댄다. 상체는 거의 물 밖에 나와 있다. 가슴까지 잠기도록 깊이 누우면 금방 호흡이 가빠지므로 나는 언제나 몸의 절반만 물속에 담근다. 따뜻한 물속에 있으니 두근거림이 조금 가라앉는다. 하지만 변수가 없는 한 나는 죽을 것이다. 어차피 죽게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그랬는지 공황 상태가 슬쩍 가라앉았다.
병도 제가 물러설 자리를 아는 모양이다. 스테인리스가 불에 달아오르는 냄새가 난다. 이젠 무슨 수가 없다. 나로서는 살 길을 찾을 수가 없다. 내버려 두는 방법밖에. 섬에 갇혀있는 나를 하나님의 밝은 눈으로 발견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눈을 감는다. 제 집 작업실에 갇혀서 죽은 화가가 떠오른다. 어떤 화가가 산골로 내려가 집을 지었다. 마당 한편에 커다란 작업실을 만들었다. 화가는 며칠씩 작업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작업실 안에는 아쉬운 대로 식사를 해결할 만한 취사 시설과 화장실이 있었다. 어느 늦은 밤 화가는 작업을 마치고 안채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작업실 문이 열리지 않았다. 화가는 문을 두드려 집안일 도와주는 남자를 불렀다. 남자가 밖에서 몇 번이나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열쇠를 가져다 열어봐요. 화가는 잠시 갇혔다는 것에 불쑥 조급증이 일고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곳에서 며칠씩 한 발짝도 나가지 않은 적도 많건만 그랬다. 숨이 가빠오고 얼굴이 후끈후끈 달아올랐다. 빨리 열어봐요. 다급해진 화가가 쾅쾅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다. 남자가 몇 번이고 열쇠를 돌렸지만 폐쇄가 해체되는 찰칵 소리는 나지 않았다. 내일 아침날 박는 대로 열쇠쟁이를 데려오겠어요. 남자는 제 방으로 돌아가고 화가는 작업실에 남았다. 다음 날 남자는 첫 새벽에 읍내로 나가 열쇠쟁이를 데리고 왔다. 열쇠쟁이가 문을 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열쇠쟁이는 결국 철문을 떼었다. 철문을 떼어낸 작업실 입구에 화가가 새우 모양으로 누워 있었다. 남자가 뛰어 들어갔다. 화가는 죽어 있었다. 시골 자취방에서 그 소설을 읽은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소설을 읽고 잠들지 못한 것은 에드거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때 난 왜 화가의 죽음에 그토록 섬뜩한 공포를 느꼈던 걸까?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죽음을 또렷이 기억하는 이유는 뭘까? 내 삶에 들이닥칠 불길함을 예감했기에 그랬을까? 아무튼 그 소설을 읽지 않았더라면 나도 고 선생처럼 편히 새벽 잠을 잤을 것이다. 아침에 올 열쇠쟁이를 굳게 믿고 그날 새벽 6시 반이 되어 열쇠 집에서 왔다. 예감대로 열쇠쟁이는 문을 따지 못했다. 결국 문짝을 떼었다. 모든 열쇠가 빗장을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듯 모든 문이 열쇠에 의해서 열리지는 않는 모양이었다. 그뿐이었다. 그 일은 내게 깊은 상처를 남기지는 않았다. 숨을 쉬려고 입을 크게 벌리던 기억은 차차 잊혔고 문을 잠그지 않는 습관만을 남겼다. 그날의 기억이, 아니 짧은 한 편의 소설이 내 병의 씨앗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어떨지 잘 모르겠다. 태국에 가기 전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어쩌면 태국행 비행기를 타기 수년 전부터 심상치 않은 증세가 보였던 걸 놓치고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 혼자 자동차 운전석에 앉을 때마다 죽을 듯한 두려움에 휩싸였던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야 했는지도. 운전할 때마다 얼굴이 토마토가 되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숨이 차오르던 이유를. 초보 때는 누구나 그렇다고 남편은 나를 홀로 차에 태워 거리로 내몰았다. 나는 거의 울다시피 하며 같은 거리를 뱅뱅 돌다가 돌아오곤 했다. 남편은 자기 죽은 뒤에
내가 아이들 신세 안 지고 자기에게 다니려면 운전을 해야 한다고 뒤늦게 운전을 배우게 했다. 내가 울고 불고 하며 사흘에 한 번은 자기에게 갈 줄 아는 모양이었다. 3년을 운전에 시달리다가 나는 차를 팔았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야 나도 남편도 아이들도 내가 운전을 그토록 무서워했던 것이 폐소 공포 때문이 아니었나 돌아보았다. 나는 열 이틀 만에 퇴원했다. 공황 장애가 내 삶에 개입하게 된 뚜렷한 이유를 알지 못한 채였다. 그저 인간 사회는 인과 관계없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일도 많은가 보다 하는 씁쓸함으로 병원 문을 나섰다. 아직 바깥 세상에 두려웠지만 의사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다. 약이 있잖아요. 외출 시에도 꼭 약을 갖고 다니세요. 약 하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될 겁니다. 약은 잠은 잘 재웠지만 엘리베이터에서나 터널, 회전문에서 한순간 새파랗게 질려버리는 공포심은 재우지 못했다. 발작처럼 치솟는 공포심은 2년 정도 지속되었다. 보호자 없이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 약도 끊었다. 게다가 내 병에 자신이 일조한 바가 있다고 느꼈는지 퇴원 이후 남편이 불쌍할 정도로 조심하고 있다. 물만 한 병 있으면 혼자 영화를 보러 다닐 수도 있게 되었다. 빽빽하게 들어찬 나무들이 숨통을 조여와 비명을 지르며 뛰어내려왔던 뒷산 숲속을 이제는 즐거이 걷게 되었다. 공황 발작에 대한 예기 불안이 온몸을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할 때가 있긴 해도 그런대로 평온을 찾았다. 그래도 비행기는 탈 수 없을 것 같아 남편을 혼자 북경에 보낸 건데 일이 이 지경이 되었다. 아무려나 인생이 이렇듯 가볍고 호련한데 온갖 짐을 다 진 듯 무겁게 보낸 시간이 참으로 무참하다. 드디어 들통 밑바닥이 빨갛게 달아 불이 붙나 보다. 뼈와 스테인리스 타는 누리고 고리고 쓴 냄새가 난다. 불붙은 뼈와 들통이 절규하는 냄새도 난다. 창문을 모두 열어 놓았으니 이 복잡한 냄새가 이웃들의 창 안으로 모렴치하게 퍼져 들어가리라. 사골이 더욱 더 고약한 냄새를 내며 타기를 바란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놈의 사골만 아니라면 했는데 이젠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사골 냄새에 목숨을 기대어 본다. 간절히 기도한다. 이 냄새가 어느 집 창문을 훌쩍 넘어 뛰어난 이해력의 후각을 지닌 누군가의 콧 속으로 쏙 들어가기를. 누군가 간밤에 읽은 소설을 떠올리며 이 화급하고 위태로운 냄새에 몸을 화들짝 움직여 주기를. 욕조의 물이 식었다. 물을 한 컵 마시고 뜨거운 물을 받는다. 욕실 안이 더운 김으로 가득 찬다. 물속에 몸을 누인다. 가쁘게 토해내는 내 숨소리뿐 욕실은 너무도 정교하다. 아파트 주민들이 나만 이곳에 가둬놓고 모두 어디로 가버린 것처럼 고요하다. 이 문은 언제 무엇에 의해 열리게 될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폐소 공포증과 공황 장애를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우연히 갇힌 적도 있었고 시끄러운 공중 화장실에서 갇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핸드폰을 잘 놓질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혼자 사시는 분들도 겪을 수 있는 일이라서 친정엄마를 떠올리며 읽기도 했습니다. 주인공이 무사히 구조되었기를 바라며 숨을 쉰다는 것에 대해 오늘도
감사함을 느낍니다.